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소련과 미국은 나치 독일이 개발해서 사용하던 무기 V2 로켓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거라면 사람이고 미사일이고 공장이고 할 것 없이 모조리 전리품으로 챙겨옵니다. 그 직후 두 나라는 나치 독일의 V2 로켓 기술에 기반해서 언제 어디서든 적국에 핵을 날려보낼 수 있는 무기 ICBM 개발 경쟁에 돌입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됩니다. 선빵을 날린 건 바로 소련이었어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1957년 10월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한 거죠.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올리는 데 성공한 소련은 바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요. 스푸트니크 2호에다가 동물을 태우고 우주로 보낸다는 계획이죠. 아니 부엉이 형, 왜 굳이 동물을 쌓아 올리는 거야? 그냥 사람을 쌓아 올리면 되지 않아? 자,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단 한 번도 우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과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우주 환경을 예상하곤 있었죠. 우주는 무중력 상태다, 산소가 부족하다, 진공 상태다, 온도가 아주 낮다 등등이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이론일 뿐이죠. 우리 인간은 단 한 번도 이 우주의 환경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으로 보내진다면 우주의 낯선 환경에서 사람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이 우주 환경을 지구에서 재현할 방법이라고는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낮은 온도, 무중력의 진공 상태, 이런 환경을 도대체 지구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을 다 무시하고 인간을 우주로 쏴 올렸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소련이 선정한 우주인이 우주에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사망했다고 쳐봐요. 이 사건은 분명히 전 세계에 대서특필될 거예요. 완전히 전 세계 앞에서 창피당하는 거죠. 이제 승무원의 안전 문제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대신에 다른 뭔가 생명체를 선발대로 먼저 보내서 이 우주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부터 알아내는 게 순서겠죠. 당시 소련의 로켓 소성 연구원 세르게이 코롤료프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을 바로 우주로 보내기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 대신에 동물을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개를 훈련시킨 다음에 우주로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코롤료프의 이 계획은 바로 실행됩니다. 하지만 훈련 자체가 아주 혹독하고 우주로 나간 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는 상황. 혹시라도 주인 있는 강아지가 우주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엄청난 항의도 있을 게 뻔하고요. 또 이 소식이 해외로 퍼진다면 비난이 퍼부어지겠죠. 그리고 이들의 생각으로는 집에서 편하게 자란 개들보다는 유기견들이 비교적 혹독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힘든 훈련을 견디기도 쉬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소련은 주인이 없는 개를 찾아서 우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곧바로 모스크바의 길거리에서 주인 없는 강아지들을 찾아 나서는데 그러다가 바로 한 녀석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녀석은 모스크바 시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던 떠돌이개였는데 아주 영리하고 사람도 잘 따르는 모습의 연구원들은 이 떠돌이 개를 모스크바 항공이항연구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이 개의 이름을 쿠드리아프카로 지어주죠. 지금 이 녀석은 라이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라이카는 품종 이름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라이카라고 부르고 라이카로 더 유명하게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쿠드리아프카, 즉 라이카는 우주견 후보 2마리 알비나와 무슈카와 함께 우주 진출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 녀석들은 연구소에서 온갖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며칠 동안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이상 증상도 보였다고 합니다. 훈련의 정도가 아주 높았던 거죠. 자, 이렇게 여러 날의 훈련 결과 훈련 성과가 가장 좋았던 라이카가 세계 최초의 우주견으로 선발됩니다. 라이카가 우주견으로 발탁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주 영리했고 사람을 좋아해서 연구원들을 잘 따르고 침착하고 아주 온순한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스푸트니크 2호 발사 당일 라이카는 무게 508kg 되는 작은 캡슐 안에 자리 잡았고요. 이 캡슐에는 라이카가 먹을 음식과 산소, 라이카의 건강을 체크하는 기계, 태양광선과 우주선, 온도와 압력을 체크하는 기계, 2개의 라디오 송신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 11월 3일 라이카는 우주로 올라갔고 지구 최초 우주견이라는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이카가 우주로 올라간 최초의 생명체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1947년 V2 로켓을 이용해서 초파리를 쏘아 올렸는데요.
이때 초파리는 위성 궤도까지 나가진 못했지만 우주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르만 라인 고도 109km까지 올려졌다가 지구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구로 귀환한 초파리는 살아있기까지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이카는 지구로 무사히 귀환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기술로는 위성을 지구 궤도까지 올리는 기술은 있었는데 귀환시키는 기술은 없었다고 해요. 사실상 라이카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편도 우주선을 탔던 겁니다. 또 소련이 라이카를 통해서 알고 싶었던 건 생명체가 무중력의 우주 공간에서 생존이 가능할지, 생존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오래 생존할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였지, 그 목표가 우주왕복 여행이 아니었죠. 이 때문에 소련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스푸트니크 2호는 지상 1500km 높이 우주궤도에서 초속 8km로 1시간 42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라이카의 맥박, 호흡, 체온 등은 실시간으로 지상 관제탑에 송신되어 기록됐습니다. 라이카는 일주일간의 비행 후 준비된 약물로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소련이 50년 동안 숨겼던 거짓이고요. 사실 라이카는 우주에 나간 지 겨우 7시간 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은 2002년 10월 옛 소련의 과학자 드미트리 말라센코프에 의해서 밝혀지게 됐죠. 당시 스푸트니크 2호의 안전장치는 완성도가 부족했는데요. 우주선에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생기고 열차폐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여기다가 라이카는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좁은 공간에서 단단히 고정됐고 온몸에는 맥박이나 체온 등을 재는 전극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고 하죠. 이런 우주선 내부 상황은 아주 열악하고 생존하기에는 부족한 환경이죠. 라이카가 이런 상황을 견디기에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또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라이카를 안락사시키기 위한 약물 장치도 처음부터 거짓이었다고 해요. 원래 계획 자체는 그냥 우주에서 알아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고 하죠. 스푸트니크 2호는 발사 7일 이후 모든 장치가 셧다운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얘기는 생명 유지 장치도 꺼진다는 얘기죠. 더 안타까운 거는 이런 계획조차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라이카는 겨우 7시간 만에 쇼크사하게 됩니다. 죽은 라이카를 싣고 있는 스푸트니크 2호는 지구 궤도를 5개월 동안 돌다가 1958년 4월 14일 지구 대기권에 돌입 바베이도스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소련은 라이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모든 것을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라이카는 7시간 만에 고통 속에 죽어갔고요. 안락사에도 실패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몰랐던 당시 소련 국민들은 환호했고 전 세계는 소련의 놀라운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세계 최초의 우주댕댕이 스푸트니크 2호까지 성공시키면서 세계 최강의 우주국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소련은 이 엄청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라이카를 고결한 사회주의 영웅으로 기렸고요. 라이카가 훈련받던 유기견 훈련소에는 청동기념패를 설치했습니다. 이 기념패에는 지구궤도 비행에 성공한 개 라이카가 여기 살았다고 적혀있죠. 또 소련을 비롯해서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알바니아, 북한 등의 공산 국가에는 라이카 기념 우표가 발행됐습니다. 또 1958년 소련 최초의 필터 담배에는 라이카라는 상표 이름하고 같이 라이카의 그림이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카는 그 누구보다도 유명한 소련의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소련이 아무리 라이카를 영웅 대접해주고 그를 기리고 대우해준다고 해도 여러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제 라이카가 인류 기술 발전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해도 이거는 인간의 입장일 뿐이잖아요. 라이카는 아마 자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우주선이 뭔지, 우주가 뭔지, 스푸트니크 2호를 타면은 미래의 자기 자신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죽으러 가는 길이었는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또 동물을 데려다가 위험한 실험이나 훈련을 시킨 것도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소련에 이 라이카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고 나서는 동물보호단체, 애견단체,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과학자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스푸트니크 2호의 발사에 참여했던 몇몇 과학자들은 라이카의 죽음을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다. 내가 죽어서 라이카를 만난다면 꼭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래도 라이카의 죽음 덕분에 소련은 우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라이카는 우주선 안에서 총 7시간을 생존했는데 우주선의 온도, 소음, 진동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 무중력의 우주 공간에서도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몇 가지 과학적 정보는 우주로 인간을 보내기 전에 인간을 우주에서 생존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라이카 이후에도 소련은 동물들을 우주로 쏘아올리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벨카와 스트렐카입니다. 1960년 소련은 스푸트니크 5호에다가 벨카와 스트렐카라는 암수 한 쌍의 개를 실었는데요. 다행히도 이 귀여운 녀석들은 지구 궤도를 17바퀴 정도 돈 이후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 실험 덕분에 생명체가 우주까지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할 수 있음을 알게 됐죠. 게다가 벨카와 스트렐카는 지구 귀환 이후에 귀여운 새끼들까지 나왔습니다. 소련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전 세계로 홍보하면서 새끼 중 한 마리를 케네디 대통령의 딸 캐롤라인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소련은 수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우주 실험을 진행합니다. 1950년에서 60년대 소련은 50여 마리의 개를 우주로 쏘아올립니다. 어떤 개는 죽기도 했고 또 어떤 개는 생還했는데요. 바스와 리시카는 1960년 7월 28일 로켓에 28초 만에 폭발하면서 희생됐고, 치오로카와 무시카는 그해 12월 1일 우주선이 하루 만에 고장나면서 숨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소련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동안 미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날 미국은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 소련 놈들의 인공위성이 우리 미국 하늘 위에 떠 있어요. 이걸로 저놈들이 우릴 계속 감시할 거고 핵무기를 떨굴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이것이 바로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 스푸트니크 쇼크입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왜 미국한테 충격적이었을까요? 자, 소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죠. 게다가 소련은 세계 최초로 ICBM을 쏘아올리는데도 성공했고요. 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까지 쏘아올렸어요. 그 말은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언제 어디서든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발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 ICBM을 막아낼 수 있는 대책조차 없다는 거죠. 이 ICBM이 우주까지 나갔다가 대기권 밖에서부터 내려온다면은 절대 못 막거든요. 소련이 ICBM 쏘는 걸 뻔히 알아도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에 큰 문제죠. 자, 두 번째는 미국의 과학기술이 더 이상 세계 최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패권국이 되면서 경제, 군사력, 과학, 기술, 산업 등등 거의 모든 면에서 최고였어요. 그런데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리는 순간 미국인들은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미국은 어쩌면 세계 최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소련이 미국을 앞지를지도 몰라요. 국가적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죠. 자, 그런데 미국은 도대체 왜 초기 우주 경쟁에서 소련한테 밀렸을까? 일단 미국은 로켓을 개발하는 기관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1955년 당시 무려 20개가 넘었다고 하죠. 반면에 소련은 이미 하나로 통합돼 있었어요. 초기 우주 경쟁 때 미국이 밀린 두 번째 이유는 소련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당시 소련의 경제력은 미국 대비 4분의 1, 이제 로켓이나 핵무기 개발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소련은 2차 대전 당시의 전쟁의 여파로 전후복구만 해도 벅찬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소련에 대해서 로켓 개발의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소련은 핵무기, ICBM, 인공위성과 로켓 개발까지 거의 목숨을 걸었다시피 했어요. 왜냐,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다가 핵 2발 배송하면서 전쟁을 바로 끝내버렸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나중에 소련의 적이라도 된다면 미국이 언제 소련에다가 핵을 떨굴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소련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겠죠. 그래서 소련은 미국의 핵은 소련의 핵으로 방어한다 라는 생각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소련한테 아무리 핵무기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소련은 그 무거운 핵탄두를 실어 나를 비행기가 없기 때문이죠. 또 만약에 소련한테 비행기가 있다고 쳐도 이 비행기가 미국 본토까지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미국의 해군과 공군력, 방공망까지 아주 촘촘했는데 반면에 소련의 군사력은 미국에 비해서 너무 떨어졌거든요. 소련이 핵비행기 몰고 미국 가다가 격추될 게 뻔하다는 거죠. 결국 소련이 개발한 핵무기는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소련이 ICBM을 개발했다고 쳐봐요. 미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세면 뭐해. ICBM은 소련에서 출발해서 우주까지 갔다가 미국으로 떨어지잖아요.
절대 못 막겠죠. 이것만 만들면은 미국이 함부로 소련에는 쳐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자, 이제 소련이 어째서 이 ICBM 로켓 인공위성 개발에 목숨을 걸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초기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발린 세 번째 이유는 소련의 비밀주의입니다. 자,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요. 반면에 소련은 이런 절차도 없고 정보를 공개할 필요도 없어요. 게다가 소련은 더 극단적으로 완전 비밀스럽게 로켓을 개발했죠. 자, 그러니까 소련은 미국의 일정하고 계획을 다 알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은 소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소련은 미국의 일정과 계획을 알아두고서 그것보다 더 빨리 더 좋은 결과를 낸 다음에 우리 인공위성 발사 성공했다 스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발사 실패했다? 그러면 그냥 공개 안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개빡칠만 하죠.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 이후 미국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정치, 문화, 과학과 기술, 교육, 그리고 시민의식까지요. 특히 미국은 두 가지의 큰 변화를 두는데 바로 과학기술과 교육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교육 시스템을 근본부터 싸그리 완전히 뜯어 고치는데요. 자, 그랬던 이유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돼서 소련한테 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희생양을 찾고 있는 느낌이죠. 또 미국은 과학기술에도 엄청난 투자를 감행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1958년 7월 29일 나사를 설립한 일입니다. 미국은 나사를 설립하면서 미국 전체에 퍼져 있었던 로켓, 인공위성 등등 우주개발기관을 하나로 모아서 나사로 통합했죠. 자, 미국은 초기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어쩌면 소련보다 앞서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미국은 나치 독일에서 V2 로켓을 만들던 천재 로켓 공학자 폰 브라운과 그 연구원들을 엄청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인공위성을 쏠 계획이었어요. 이른바 오비터 계획이죠. 그런데 자꾸 다른 기관에서 겐세이 넣는 거예요. 미국의 해군도 이제 로켓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는 이러는 거지. 아니 저기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을 저 나치 독일 출신 놈들한테 맡기자는 겁니까?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은 우리 미국인의 손으로 미국인이 직접 쏴야죠. 이 말을 들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럴듯하구만, 진행시켜. 결국 미국은 오비터 계획을 취소시키고 해군의 벵가드 계획으로 바꿔버리는데요. 문제는 이 해군 녀석들의 로켓 기술력이 완전 개판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1957년 7월에 발사해야 맞던 건데 계속 발사 일정이 연기됐던 거죠. 그 와중에 미국의 일정을 꿰고 있던 소련은 ICBM도 쏘고 인공위성도 쏘고 우주견 라이카까지 쏴올리고 완전 난리가 났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개빡치겠죠. 빨리 자기들도 뭔가 쏴올려서 전 세계에다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미국은 1957년 12월 6일 드디어 해군의 벵가드를 쏘아올리는데 벵가드는 발사하자마자 추락해버립니다. 이 사고 영상은 전 세계로 송출되면서 미국은 진짜 역대급 개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와, 안 그래도 스푸트니크 쇼크 때문에 미국 사람들 이제 자존심에 상처가 크게 났는데 이번 사고로는 완전히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결국 미 정부는 바로 작전을 변경합니다. 야! 그 해군 놈들 로켓 만드는 꼬라지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어. 돈만 처먹고 시간도 계속 지체되고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만 당했어. 당장 그 해군 놈들 잘라버리고 폰 브라운 박사한테 맡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 오시오. 미국의 명을 받은 폰 브라운 박사는 겨우 한 달 만에 성과를 보여줍니다. 1958년 1월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는데 성공한 거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아주 급하게 준비하는 바람에 이 인공위성은 소련에 비해서 아주 작았습니다. 무게는 겨우 13.97kg, 반면에 소련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은 농구공 크기의 83kg.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련은 공식적으로 미국을 놀렸다고 해요. 겨우 오렌지만한 걸 쏘아올렸대요. 미국 로켓 기술 수준. 자, 그래도 익스플로러 1호는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내죠. 바로 전 세계 최초로 베넬런데를 발견한 겁니다. 이걸로 그나마 미국은 체면치레는 한 거죠. 소련은 끊임없이 로켓과 인공위성을 연구하고 동물들을 우주로 쏘아올립니다. 소련의 다음 목표는 바로 세계 최초로 인간을 우주로 보내면서 소련이 우주 최강국임을 선언한 것.
소련은 마침내 적임자를 찾아내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유리 가가린. 자, 그럼 다음 영화 리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